네,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진 것이 심각해지면서 갈수록 인플레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서 인플레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상당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에도 타격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하이어 9월 중순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드리면서 주가가 이례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지난주는 빅 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그 물가가 그 주가의 그 기술적 조정의 계기가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생산자 물가에 이렇게 발표된 데 이어서 오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됨에 따라서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아시겠습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가 사실 발표됐습니다. 어느 정도 높게 나올 거로 생각했습니다는 지금 6.2%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31년 만에 최대 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물가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높게 나올 거로 예상했습니다는 그보다 더 높게 나오니까 월가 시장 참여자 사이에는 헉 이런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헉 하냐면 사실은 그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5.4%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발표되는 게 예상은 한 5.8% 예상했습니다는 6.2% 나오니까 이 프로테지 간의 그 상승률로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는 이걸 계산해 봤더니 6.2 나누기 5.4 때리면 한 13% 정도 되거든요. 네. 한 달 사이에 13%라는 것은 속도적인 측면에선 말이 뛰어가는 갤러핑 수준을 넘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수준이기 때문에 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어제 그 생산자 물가 사실 그 8.6%도 물론 9월 달 대비해서 10월 달 수치죠. 8.6%도 고공행진입니다는 미국은 소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5.8% 이렇게 나온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중국은 제조업이니까 여긴 또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산자 물가는 13.5%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 수준이다.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시장 입장에서는 오늘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먼저 발표되고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왜 소비자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뭐냐 소비자 물가 발표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10월 15일 날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발표했던 것도 그런 측면과 관련돼 있다.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의 순물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요 점도 같이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소비자 물가가 6.2%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몇십 년 이것도 30년, 31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원 물가로 따진다면 지금 30년 만이고 소비자 물가로 따지면 31년 만이고 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 근원 CPI 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4.6%죠. 그래서 인플레 타겟팅 수준이 지금 2%인데 여기에 두 배 이상 벗어나는 이런 수준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월가의 시장 참여 입장에서는 헉 하는 소리가 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물가 지표가 지난주까지 지속됐던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 3대 지수가 빅 랠리에 기술적 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빠졌는데 아무래도 국채금리 상승세가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채금리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소비자 물가가 장 초반에 발표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낙폭으로 보면 굉장히 어제 월가에서 생산자 물가가 발표할 때 빅 랠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 가능한 상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건전한 조정으로 이렇게 평가했고 오늘 소비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정도 뭐 한 1%포인트, 1% 이하의 그런데요. 막판에 기술주들이 많이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10%, 13% 정도 하이퍼로 뛰니까 네. 거기에 국채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 점이 장 막판에 국채 응찰률이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반비례 가격에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7% 올랐죠. 예. 시청자 여러분, 소비자 물가가 13% 정도 전월 대비해서 올랐는데 거기에 국채 응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아주 폭등하는 데는 바로 그러한 특수한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왜 이렇게 증폭되냐면 지금 미국의 그 정부가 임시 예산에서 가고 연방부채 상한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렇게 역시 임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시장의 수급 여건이 임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트랜지터리 임시로 가다 보니까 특별한 샥이 발생할 때 여기서 샥이라는 것은 물가의 예상순보다 높을 때는 그만큼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일레기류한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기존에 이렇게 추세하는 아주 생각지 못했던 이런 우리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정규분포의 양쪽 끝에 해당되는 롱테일 리스크가 발생했다. 롱테일가 발생했으니까 순간에 국채 입찰이 응찰이 나왔을 때는 사실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국채는 안정자산 아닙니까? 네. 롱테일 리스크, 그것도 아주 희귀한 롱테일 리스크는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응찰이 못하다 보니까 예. 10년물 금리가 아주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장마판의 나스닥 지수가 사실은 그 테슬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주 테슬라가 그동안 이렇게 머스크의 만영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스페이스X 그것도 상용화된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캡을 사용하는 아주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도 아주 이런 특수한 아주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데는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시장을 설명할 때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특수한 요인들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앵커께서 다시 원래 질문에 없었었는데요. 네. 경제 감각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그걸 좀 저한테 앞서 그 증시를 해설하는 사람이 그분이 빠졌다 보니까 경제 식견이 높은 이렇게 전 앵커가 그걸 긴급으로 해서 오늘 좀 뒤쪽에 준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리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 먼저 들어봤고요. 지난 4월 이후에 인플레 쇼크가 발생할 당시부터 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시청자분도. 우리가 보면 5월달, 4월 지표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던 이때부터 인플레 쇼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중고차 가격이니 뭐니 일시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파월 의장도 봤고 여기서 해설하는 사람도 그렇게 봤던 시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일시적인만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 이번에 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때 위기와 달리 바이러스 질병 문제다. 바이러스 질병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면 치료제 백신 이전에는 인슈레이션 격리시키는 게 유일한 대책이지 않느냐. 그러면 인슈레이션 격리니까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글로벌이지했으니까 그러면 서로 연계 경제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죠? 연계 경제 그 끊어지니까 네. 가치 사슬의 붕괴 문제가 되는 거고 공급망 차질이 되는 거죠. 공급망 차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이때의 그 인플레 쇼크가 나왔을 때 일시적이다, 중고차 가격이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가치 사슬이든가 공급망의 차질에 의한 여러 가지 공급 부분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물가 상승하는 코스트 프레시 인플레이션 요인이 강한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 요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의 특성상 인슈레이션, 공급망 차질, 가치 사슬 차질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누적되어 오다가 4월 지표는 5월 달에 발표거든요. 그래서 이 누적된 요인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플레로 이렇게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공급망 차질이 가치 사슬 차질이 굉장히 이게 바이든 대통령 노력해 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소되지 않고 있죠. 네. 갈수록
더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고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재고가 부족하는 거죠. 우리나라 요소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가 자체가 이게 요소수에서 한데요. 정부가 뭐 국민 세금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게 뭐 경제 활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3년, 5년을 이게 국가 대계를 보고 하는데 뭐 했습니까? 국민의 세금 가지고. 근데 그만큼 뭐냐? 재고 가지고 했는데요. 재고까지 전부 이렇게 부족하는 것이 지금까지 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새로운 용어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3S라고 예. 서프라이즈, 스퀴즈 샥. 한번 이건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처음 말씀해 소개했습니다. 그냥 쥐어짠다는 얘기입니다. 재고가 부족해서 쥐어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쥐어짠지가 생산자 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소비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가 8.6%가 간다든가, 그다음 중국이 13.5%. 시청자 여러분, 10월달 생산자 물가가 13.5%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은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사실상 그 세계 제조업 공장이 중국이 아닙니까? 중국의 PPI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결국 정가시키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정가시키지 않습니까? 그 인플레 수출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냐? 한국은 중국의 편향적으로 북한과 생각해 중국의 편향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제일 차지를 받는 거죠. 제일 차지를 받는 거죠. 그런 측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게 한국의 주가의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디커플링 정도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본격적으로 전가되기 시작한다면 이번엔 인플레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플레 논쟁은 간단히 5월 이후부터 많이 인플레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왜 인플레 통제 문제가 중요한가, 지속 가능성에서 그걸 보기 위해서 잠시 좀 시청률의 자막에 익숙했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는 5월쯤에 발표했죠. 여기서 인플레 쇼크인데 그때 뭐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금융화나 유동성 지속, 중고차 가격, 일시적 요인이야 금융화나 문제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5월까지 7월 달에 이게 일시적이다 이렇게 해서 라운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국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다면 나쁜 인플레가 되는 거고 일시적이다 하면 좋은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2라운드가 7월 달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던 시점입니다. 성장률이 높게 나왔죠. 6.7% 나오니까 GDP 갭상의 오크네 법칙에서 보면 약 5%포인트의 인플레 갭이 발생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나쁜 인플레가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3라운드 이렇게 보면 9월 이후에는 여름 휴가철 이후에 갑작스럽게 슬로우 인플레이션 해서 각종 공급망 차질에 의해서 그때 여러 가지 뭐 구리라든가 뭔가 철광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줄어드느냐 하는 데서 슬로우플레이션, 하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3라운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이제 전제 일시적이다 아니다 하는 거, 일시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제 판명이 났는데 네. 자, 일시적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면 이걸 통제할 수 있느냐? 여기 문제였죠. 통제할 수 있느냐? 11월 들어서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생산자 물가, 오늘 소비자 물가에서는 제니날리안조차도 인플레가 지속 가능하는데 통제가 간다는 이 통제 논플레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에 걸쳐서 생산자 물가 소비자가 되니까 이거 통제하기도 좀 어렵지 않느냐. 통제하기 어렵다 보니까 국제 응찰이 들어가니까 통제하기 앞으로 인플레가 계속된다 하면 이렇게 국제 응찰에 과감하게 응찰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버틀렉 미스매치 현상이 되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10년물이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불안한 것이 비용 상승 인플레 측면이 크다면 굳이 저희가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것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한국은행의 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지금 인플레가 아주 폭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IMF라든가 지난 15일날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또 각국의 그 중앙은행이 자 고용보다는 물가가 지금 급하니까 물가 안정 쪽으로 해라. 네. 우선순위 해라. 그 내용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되는데요.
사실상 중앙은행 입장에서 지금 코스트 푸시 성격을 이렇게 간다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코스트 푸시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인플레 대책할 수 있는 수요가 이렇게 룸이 얼마나 될까. 이재열 총재께서 이 부분을 고민하셨습니다는 사실은 중앙은행 IMF 입장에서 세계 경제를 하는 IMF 입장에서 물가 안정에 치중을 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각국 중앙은행이 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 적절한 정책 수단이 부족한 것이 사실 지금의 모습이다. 이게 중앙은행의 고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얘기하는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를 상승하는 문제는 총수요 진작 인플레이션, 경기가 과열되고 총수요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긴축, 유동성 공급 줄이죠. 금리 인상, 자 긴축하면 경기 과열 진정시켜서 인플레 갭 줄여서 물가를 이렇게 잡는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는 것은 어떠냐? 비용 상승 인플레일 때는 아시겠습니다. 공급 측일 때는 공급 측 요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율을 감면한다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에서 임금을 상승하는 것을 좀 억제한다든가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든가 그리고 공급망 차질 부분을 좀 이렇게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공급 부분의 인플레는 공급 부분의 인플레거든요. 그런데 자 한국은행처럼 금리 인상으로 들이대다간 어떠냐 정책적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네. 왜냐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기 때문에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적절한 대책에서 부작용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 한번 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가계 대출 때문에 지금 난리버섯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버섯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가 도달한 넘은 상태에서는 그때는 전방위로 크리프해서 뭐 줄여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 어려울 때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서 소프트 랜딩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경착륙으로 뭐 줄여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제 감각이 좀 비교적 굉장히 뛰어나고 경륜이 높은 사람이 정은보 금감원장입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경제 강도들이 있지만 어떻게 감독원장님께서 또 시중은행을 대해서 대출을 좀 올리는 게 규제해달라. 홍남기 부총리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 문제에 있어서는 이걸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도. 그래서 정은보 이렇게 금감원장에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좀 대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하겠다 하는 입장은 상당히 적절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금리를 올리면 대출 금리는 은행 입장에서 수익 금리에 해당되죠. 네. 그러면 예금 금리 은행 입장에서 비용 금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 금리 인상에 따라서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금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금 금리. 그지 시장에서 있잖아요. 남아도는 유동성 문제가 예금으로 들어와서 유동성 충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예금 금리 올리면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올리는데요. 대출 금리를 올리면 자 경제적 약자일수록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신용도가 부족하니까 대출 금리는 쭉 올라가서 6%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 사람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꽉꽉 찼지 않습니까? 꽉꽉 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약자를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코로나를 풀어갈 때는 먼저 가면 안 됩니다. 금리 인상도 먼저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있는데 다지고 나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지고 나서. 만약에 다지기 전에 올리면 어떠냐. 사회적 약자한테 굉장히 피해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오죽했으면 모질이 줄여 원수가처럼 줄여 하다가 지금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경제 감각이 좋은 정은보 금감원장께서는 시중은행의 이기적 행동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에게 대출 금리를 폭등시키는 이거 좀 관리하겠다는 입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전에 나타난 잭적과 미스매치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코스트 푸시 인플레는 미국의 연방은행도 고민하는 거고 각국 중앙은행에 고민하는 겁니다. 여기 인플레 문제가 디맨드 풀 사이드 인플레이션 하면 테이퍼링 추진하고 금리 인상하면 딱 줄어들긴데 이게 공급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페드가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가 인플레 문제 때문에 자산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IMF가 금융안정보고서가 10월 15일 날 발표됐고 예. 이번에 금융안정보고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 커노테이션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페드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금 인플레가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지금 6.2%까지 미국의 전례 30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뭐냐? 생산 물가 8% 이상 고공행진이 되고 이걸 정가시키는 측면에서 차단하기 노력하겠습니다는 지금 미국의 소비 시장에서 저가 시장은 중국에 많이 의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13%대가 되니까 어쨌거나 인플레 수출하는 과정에서 자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가 지속 가능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콜스풋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콜스풋이기 때문에 자 지금 테이퍼링이든가 금리 인상 문제를 바로 가져가야 할 때는 어떠냐? 경제가 거꾸로지는 에클스 실수를 저지르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가 3분기 성장이 2%뿐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크형 경제지 않습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콜스풋이 아니라 디맨드 퍼스트 사이드면 물가를 좀 떨어뜨려서 골드락스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게 코스트풋이니까 또 중국 쪽의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통제가 가능하지 못한 비헤비어 베리어, 컨트롤 베리어가 아니라 비헤비어 베리어에 해당되는 이쪽 분이니까 고민이 많은 거죠. 물가 생각하면 바로 테이퍼링 금리를 내리겠습니다는 각은 경제 성장이 거꾸로지죠. 더더구나 중국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하더라도 중국 측이 잡아주지 않으면 잡아주는 이게 쉽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자 지금 이거 자산 거품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테이퍼링 추진을 좀 이게 늦춰지면 지금 뭐 자산분의 거품이 되죠. 그래서 이걸 그린스폰 실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고민이 돼서 이번에 11월 달에 절충이 나온 거죠. 테이퍼링은 소프트 랜딩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와 비연계시키겠다 하는 조합점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점이 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것처럼 아시아국가에서 제일 먼저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 페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 물가만을 고려해서 물가의 성격을 고르지 않고 물가만을 고려해서 금리를 올릴 때는 자산 부분에 거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식도 거품이 빠진다. 네. 코인도 거품이 빠진다.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고민을 사실 얘기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그제서부터 어제까지 사실 한국이 왜 같이 빠지는데 더 빠지고 또 지난주까지 전 세계가 증시가 좋았는데 우리가 빠지는 디커플링 문제에 경제 정책의 틀레마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자 입장에서는 뭐든지 나름대로 금리 인상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물가가 이렇게 주변국의 미중 간에 우리가 중간재 틈에 쌓여 있고 지금의 물가 문제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 이런 상태에서 보면 그래서 보면 가능한 좀 신중하게 가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서는 가능한 경제적 약자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국은행 이렇게 부총재께서 저한테 그러게 자 거시경제 안정성이다 하는데 거시경제 안정성인데 지금 소득 불균형에서 자산 불균형은 누가 불균형을 발생시켰느냐? 네. 밑에 계층이 발생시켰느냐? 있는 사람이 밝혀느냐? 엔겔이든가 지니계수라는 높은 게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 위에 nobody knows니까 돈 풀어. 돈 있는 사람은 주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전부 소득이 올라갔죠. 보난자 혜택 때문에. 네. 밑에 사람은 자기 능력 관계없이 정부가 절연 격리시키니까 더 떨어져. 소득 불균형의 주체가 누굽니까? 소득 불균형 자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좋을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여건이 됐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은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에 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사람을 도와줘 있죠. 그렇죠. 밑에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밑에 사람을 도와있죠. 통화정책 나를.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금리를 올려? 금리를 올리니까 두 가지 문제죠. 채권의 버퍼 역할이 없다 보니까 변동성이 확대시키죠. 이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더 어렵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 채권의 버퍼 역할이 없으니까 오직 했으면 통화증권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소화되지 못하니까 자 우리가 바이백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지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다. 왜냐. 비용 인플레니까 테이퍼링, 금리 인상 같은 총수 대책까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페드와 파월이
자, 저 사람들이 무기력한 게 아니고 이런 특수한 성격 때문에 11월 달에도 이런 소프트 테이퍼링, 금리 인상과 연결시키지 않겠다.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한다. 재정이 더 큰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쪽에 조합점을 찾아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진단을 해주셨던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K자형 양극화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계적인 공급망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미국과 중국, 그래서일까요? 지금 다음 주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서도 속보가 나왔었는데 15일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잠정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제가 방송 직전까지도 사실 정상회담 우리가 양국의 경제수장을 통해서 정상회담이 열리겠다 하는 쪽에 네. 방송은 해드렸습니다는 사실 이것이 정상회담 미약정 상태에서 한국경제TV가 이렇게 굉장히 발빠르게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폴리네코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가짜 신문들이 가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어느 기관에서 정보의 원천을 제공하느냐도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판단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들을 더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10만 전자, 12만 전자 이렇게 해서 대형주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장 오래 이게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을 가장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기관에서 정보 소스를 제공하냐는 정보의 원천의 신뢰성 문제인데요. 이 폴리네코는 네. 계속해서 제가 정치 문제를 얘기할 때 했습니다는 가장 신뢰성 있는 정치 평론, 미국에서는 가장 신뢰가 높다. 그래서 15일 예정해서 한국경제TV에 지금 방송을 진행하시는 양 부장께서 이렇게 15일 하면 어느 정도 신뢰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는 으르렁으르렁 해다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상회담을 서둘러 갈까 하는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의 인플레 문제가 전 앵커 입을 통해서 세계적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적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지 못하면 다른 국가들 한국이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하면 이거 풀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때 중국이 생산자 물가 13.5%, 중국은 생산자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자 시장이기 때문에 모기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오늘 6.2%,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도 빨리 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인플레 문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방치했다간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또 세계 국가들이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이런 위기 시작으로 굉장히 확산되는 게 아닌가. 10월 달 물가가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위기 시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성격이 글로벌 성격이기 때문에 양대 국가에 해당되는 경제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세계 가치 사슬의 붕괴 문제라든가 공급망 차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으로 정상회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어떤 형태로든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을 때 과연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양국의 경제수장 간에도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네. 지금 한국경제TV에서 가장 빨리 15일 날 정상회담이 열리겠다는 내용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는 지금의 일단 경제 패권의 속성상 시원한 해결책, 소위 문샷 뱅킹이라 해서 시청자 여러분 문샷 뱅킹은 알죠? 이렇게 문샷 뱅킹은 이렇게 문샷 띵킹, 네. 문샷 띵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전의 방식으로서 확실히 혁신적인 다리 띄어오르는 것처럼 아주 획기적인 지금 상태에서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경제 패권 다투는 상 양국의 현안을 갖고 있어 볼 때 문샷 시킹이 될 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문샷 시킹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냥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이러면 죄송한데요. 술을 드실 때 좀 스트레스가 많으면 원샷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원샷 싱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 만큼 원샷 하는 이런 문샷 싱킹이 나오겠느냐. 근데 일단 경제 패권상 상당히 어렵다. 두 번째는 지금 코스트 인플레이션 문제가 CO2 배출 문제다. 이게 사실 앞서 같은 미국이 많이 배출한 상태에서 생산 구조가 변하니까 지금은 주력 업체가 주력으로 발생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같은 국가의 책임이다 하면 중국이고
지금 발생시키는 게 부담이다 하면 미국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렵다. 생산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오늘 19기 육중전회가 끝납니다. 시황제, 그레이트 인플레입니다. 어쨌든 양보를 하면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황적 계열이 이렇게 반열에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된다 하더라도 양보하면 패배 인식이다. 양보하면 패배 인식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긴급 정상회담이 15일에 열리는 상태에서 이번의 문제를 뛰어넘을 정도로 문샷 싱킹되는 아주 획기적인 방책이 나와야 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의 시각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지난 8월에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빨리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우리의 인플레 문제, 금융시장의 불안경 문제는 네. 우리 자체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가 레벨 플레잉 필드지 않습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주도권이 있다 인플레 문제라든가 금융시장의 불안성이나 이런 문제가 주도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올려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도권이 있습니까? 한반도 운전자론 지난 4년 동안 주도권이 있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금융시장 불안 문제가 외부적 시황 문제에서 많이 됐다면 우리가 뭐냐. 통화정책의 불가역성 원칙에서 보면 우리가 먼저 갈 필요는 없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면 경제적 약재, MZ세대들 어렵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 피해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성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자 밑에 사람이 가계부채가 되는 건 생계형도 많습니다. 그리고 투기적 속성, 투기적 역성인데요. MZ세대들이 사실상 MZ세대들이 부동산 주식 투자한다. 그 규모가 얼마입니까?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계부채 선대 있는 사람들이 그 빌립시오. 담보도 많고 먹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빌리는 규모가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 수위에 넘은 상태에서 가계부채 증가하는 것은 그건 뭐냐? 가계부채를 더 증대시키는 건 생경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위험이지만 그 해결사 생경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불균형, 가계부채 증가했다는 불균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으면 지금의 뭐냐? 그러면 기준금리 올렸으면 한국에서 기준금리 올렸으면 자 우리나라의 대출금리의 가능성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도. 대출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금리만 딱 올려놓고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돼.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알아서 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금리는 뭐냐? 경제 역자가 6% 7% 가니까 더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그 기준금리를 올릴 때 어렵게 올렸으면 자 이것이 좀 경제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프로보노 퍼그리까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좀 강독되어서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 그런데 물론 왼수가 졌는지 대출도 규제해 신용도 규제해 모두 규제하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문제가 중국의 PPI 증가했다는 수출 증대 측면이 많거든요. 무슨 무기야 요소수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저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상사태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대외정책 측면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자 안미 경중 중국의 경제적으로 치중하는 사태가 이런 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냐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균형을 회복해달라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더라도 또 지속 가능한 과제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어제 양당 후보들이 좀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와서 오랜만에 첫 이게 조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네. 양당 후보들이 어떤 후보들이 되든 간에 사실상 대외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대외정책 의존하는 측면에서는 균형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공약들을 좀 내놓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